2장 발견의 감동. 전체성으로 가는 정도는 운명적인 우회로와 잘못된 갈림길로 이루어져 있다. 칼융. 뜻밖의 사랑이나 과학의 발견으로 감동받는 것은 살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1969년은 내게 로맨스는 불발탄이었지만 과학적인 면에서는 정말 신나는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해 바깥 우주에서는 과학기술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내게 있어서는 내면의 우주에서 깨어나는 삶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여름 초입 친구들과 나는 TV 화면 앞에 들러붙어 앉아 경외감에 턱이 빠져 있었습니다. 달 착륙선 이그로가 고요의 바다에 착륙했고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으로 확실하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에 사로잡힌 우리는 개인에게는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불멸의 문법상 오류는 있을지라도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달 표면을 걸은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번영을 이루어낸 것이었죠. 지구의 이미지가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전해져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일깨워 주었죠. 그날의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폴로 11호가 몇 월에 아니 몇 년도에 달에 착륙했는지 기억이나 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1969년 7월 20일이라는 그 날짜와 내면의 발견으로 인한 전율은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의 마음, 몸 수련의 모든 면에서 너무도 흥미로운 우연한 사건이 같은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특이한 사건은 작업에서 새로운 첫걸음이었고 내가 가진 어마어마한 콤플렉스와 트라우마의 망령을 직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조건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낳았습니다. 이 일에는 내가 스트레스와 마음, 몸 치유라는 막 시작되는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정신과 의사의 의뢰로 나를 찾아온 젊은 여성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낸시, 가명. 낸시는 만성 통증과 심신을 힘들게 하는 생리전 증후군은 물론 빈번한 편두통과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피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증상들은 섬유 근육통과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심한 공황 발작과 불안, 광장 공포증으로 인해 집에만 묶여있게 되어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나는 신체 자각 기반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 절차들을 개발해 오고 있었고 그 정신과 의사는 그런 것들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낸시는 불안해하며 남편 팔에 매달려 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꼼지락거렸고 남편은 그녀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빤히 보였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거북이처럼 당겨진 그녀의 목이 몹시 뻣뻣하고 눈은 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놀란 사슴처럼 크게 떠진 것에 주목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두려움과 패배감이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음을 전했습니다. 목의 경동맥 맥동에서 추정한 낸시의 정지 심장 박동은 1분당 거의 100으로 높았습니다. 호흡이 너무 얕아서 숨이 겨우 붙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 나는 낸시에게 만성적으로 긴장된 목과 어깨 근육을 알아차리고 나중에는 이완하는 법을 가르쳤죠. 그녀는 깊이 이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숨이 깊어지면서 심장 박동수는 보다 정상 범위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잠시 뒤 그녀는 갑자기 심하게 동요되었습니다.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쿵쿵거렸고 1분당 약 130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규칙하게 헉헉대느라 호흡은 빠르고 얕았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하얘졌죠. 그녀는 마비된 것처럼 보였고 숨도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거의 멈춘 듯 1분에 50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심장 활동은 나중에 6장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엄습하는 공포와 싸우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저 죽어요. 절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녀는 작고 긴장된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절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녀의 충격적인 무기력함에 나의 잠재의식에 있던 하나의 해결책이 떠올랐죠. 갑자기 내 마음속에 꿈같은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웅크린 채 공격할 준비가 된 호랑이가 방의 저쪽 벽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달려요, 낸시! 난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호랑이가 당신을 쫓아와요. 저 바위 위로 올라가 도망쳐요. 나 자신의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에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낸시의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달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놀라워하며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처음에는 발작적으로, 나중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몸의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는 동안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그녀는 일렁이는 따뜻한 파도에 자신을 내맡긴 평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 부동성의 사이클, 흥분, 도망가기 실패, 두려움과 무기력 경험, 부동화, 그리고 또다시 흥분. 두려움과 부동성이 서로에게 먹이가 되는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블랙홀에 집어삼켜져 갇히게 됩니다. 이후 낸시는 치료회기 중 4살 때 일상적인 편도선 제거를 위해 에테르 마취를 하려고 자신을 붙잡아 누르던 의사의 손길에서 버둥대던 악몽 같은 이미지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그 사건은 오랫동안 잊혀졌죠.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평소와 다른 회전 운동이 낸시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의 증상 대부분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그 일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황 발작은 치료 회기 중에 일어났던 게 마지막이었고 그 후 2년 동안 그녀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만성피로, 편두통, 생리전 증후군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녀는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동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부수적인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적극적 방어 반응의 회복, 부동성에서 흥분, 흥분에서 달리기, 달리기에서 도망가기 성공, 도망가기 성공에서 힘이 생김. 나는 낸시가 잠재적 공격자로부터 달려 도망쳐 나오는 경험을 만들어내도록 해서 부동성과 두려움과 과다 흥분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가 달리는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적인 감지 없이 달리기만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리는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고난 회복 역량. 낸시가 얼어붙은 증상의 껍데기에서 벗어나 삶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준 것은 내가 자동차에 치였을 때 나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해준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따뜻하고 안심이 되며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이가 함께하는 상황에서 몸의 흔들림과 떨림을 거쳐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하도록 허용한 것은 우리 둘의 경우 모두 균형 상태와 전체성, 홀리스를 회복하고 트라우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낸시와 나는 집중된 자각과 미처 마치지 못했던 본능을 기반으로 한 보호 행동들을 재현하고 완료하는 미세한 움직임들을 통해 생존을 위해 활성화되었다가 신경계에 남아있던 에너지들을 방출할 수 있었습니다. 낸시는 어릴 때 무방비 상태로 누워 묶인 채 힘으로 제압당했을 당시 자신의 몸이 원했으나 오랜 기간 지연된 도망가기를 경험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둘은 목숨을 위협하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동원된 본능적 반응들의 선천적이고 강력한 지혜를 경험하고 체현한 것입니다. 이 보호적인 원시의 힘을 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것은 우리를 집어삼켰던
압도적인 무기력함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낸시의 경험과 내 경험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나는 스스로 응급치료를 할 수 있었고 운 좋게 소아과 의사가 함께해서 잠재적인 PTSD 증상들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낸시는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0년 후에 내 상담실에서 어린 시절 수술을 잠깐 재방문해서 재협상, 리니고시에이션 할 때까지 오랜 동안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절만 상태와 대비되는 생존 본능 그 자체에서 오는 근육의 힘을 감지하지 못했더라면 나 또한 낸시에게 그늘을 뒤우고 그녀를 무능력하게 만들어 심신을 쇠약하게 한 PTSD 증상들을 갖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낸시처럼 나도 자신 있게 세상으로 다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낸시가 회상 속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이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나를 파괴하는 것에서 도망칠 수 있었고 내 신경계를 실시간으로 미리 재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갑작스레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우리는 몸을 휙 수그리고 재빨리 비키고 틀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물러섭니다. 우리의 근육은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 수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효력이 없으면 우리는 얼어붙거나 무너집니다. 낸시의 4살 낸 몸은 마스크를 쓴 공격자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녀는 힘으로 제압당했고 자신의 뜻에 반해 마스크를 쓰고 가운을 입은 힘센 거인에 의해 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동안 낸시의 몸은 압도당하고 덫에 갇힌 공황 상태의 느낌과 반대되는 경험을 했죠. 몸이 이 반대의 느낌을 배우자 그녀의 마음도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유기체가 도망칠 기회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압도한 위험을 지각하면 생물학적으로 마비와 차단이라는 몸 전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런 타고난 반응을 긴장성 부동성, 토닉 임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이 얼어붙은 상태를 무기력한 공포와 공황 상태로 경험합니다. 그런 마비와 차단 상태는 일시적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생리적 충격 반응을 보인 야생동물은 잡아먹히거나 만일 살아남으면 죽음을 경험한 순간의 이전과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는 그런 경험보다 더 나쁠 것도 없고 어쩌면 더 현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앞으로 그와 비슷한 위험 요소에 대해 더 잘 경계할 것이고 이는 과다 경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을 더 일찍 알아차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쑥 튀어나온 바위에 숨어있다 돌진한 퓨마의 공격에서 도망친 사슴은 그런 지형은 피할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흔히 어중간한 상태에 고착되어 압도하는 공포나 경악으로 위험을 경험한 후 다시 온전한 삶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라면 위험을 감지할 뿐이거나 어쩌면 흥분을 느낄지도 모를 상황에서 얼어붙는 성향을 보입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상황에서 마비는 피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마지막 수단이 아닌 기본 설정 반응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적 흥분이 신나는 감정에서 예상치 않게 불감증이나 혐오감, 회피로 바꾸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트라우마 생물학을 향해 낸시와 있었던 일을 이해하려다 보니 나는 새로운 여러 방향으로 끌렸습니다. 우선 내가 육감을 믿지 않았고 약간의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고인은 아니었더라도 쉽게 낸시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만들어 이미 심각한 증상들을 더 악화시켰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대박이 난 도박사처럼 그와 같은 극적인 한 번에 일어나는 치유가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곧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1969년 그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온 마음을 사로잡은 여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알게 되었듯 이들 생리적 반응이 압도적으로 되지 않도록 수위 조절, 서서히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담자를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들에
그냥 노출시키고 그 기억을 되살게 하는 것은 최선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일이고 통합, 딸감, 좋은 느낌을 줄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합니다. 나는 또한 방출 반응을 이루는 흔들림과 떨림이 외부 관찰자가 간신히 알아차릴 정도로 아주 미묘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흔히 방출은 부드러운 근육의 섬유 다발 수축, 미세한 근육의 떨림과 전율이거나 아주 차가운 데서 아주 뜨거운 데로 가는 것과 같은 온도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일반적으로 손과 얼굴의 색깔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나는 동물과 동물 신경계의 비교 연구를 통해 트라우마의 생물학적 근거를 탐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믿을 수 있고 체계적인 트라우마 치유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또 우주 모험의 작은 역할을 하고 싶었던 어릴 적 내 꿈도 이뤄주었습니다. 아직 버클리에서 의학 생물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지만 나는 한 해 동안 나사에서 스트레스 자문위원으로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나의 주 업무는 우주 비행사들이 첫 우주 비행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었고 나는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이 특히 높은 사람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관찰하면서 영감을 받은 나는 몇 해 전 있었던 낸시와의 치료 회기에서 낸시가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녀의 변형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매우 뛰어난 회복 탄력성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도 활성화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되찾을 필요가 있는 우리의 타고난 권리인 것입니다. 첫걸음, 뜻밖의 얻은 횡재. 그날 낸시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시도하다가 나는 듣고 있던 비교 동물학 세미나에서 각주 하나에 끌렸습니다. 교수진 중 피터 말러 교수가 새나 토끼와 같은 피식자 동물이 신체적으로 속박당했을 때 보이는 특이 행동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어서 흥분에 몸을 떨었습니다. 의사들에 의해 제압당했을 때 낸시의 반응이 실험실에서 속박당한 동물들의 반응과 비슷할 수도 있는 건가? 의심할 바 없이 내가 웅크린 호랑이의 환상은 나에게 감흥을 준 대학원 세미나에서 자극받아 탄생한 창의적인 깨어서 꾸는 꿈이었죠. 세미나에서 온 신비로운 암시를 뒤쫓던 중 나는 우연히 체면의 비교적 측면이라는 제목의 1967년도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논문을 이에 대한 내 생각과 함께 지도교수 도널드 월슨에게 가져갔습니다. 무척주 생물의 신경생리학을 전공한 그는 이런 유형의 얼어붙기 행동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곤충과 바닷가재와 같은 생물체 연구에만 전념했던 터라 그는 당연히 동물 체면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널리 관찰된 동물 마비 현상에 매혹되었고 대학원 도서실에 퀴퀴하고 먼지 쌓인 생명과학 분야의 책들을 뒤적이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나는 낸시를 내게 보냈던 정신과 의사 에드 잭슨이 보내온 내담자들까지 계속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다양한 불균형적인 근육 긴장과 자세 긴장 패턴이 그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연관되어 있는지 탐색하던 중이었죠. 이와 같이 몸에 든 패턴들을 이완시키고 정상화시켰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극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연설에서 동물 행동학자 니콜라스 틴 베르허는 뜻밖에도 자연환경 속 동물들에 대한 자신의 연구가 아니라 스트레스하 인간의 몸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또한 인체의 기능과 기능 불량에 관해 관찰한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테크닉에 관한 그의 관찰에 놀랐습니다. 이 신체 기반의 재교육 치료를 받고 고혈압이 정상이 된 것을 포함해 그와 그 가족이 눈에 띄는 건강상의 이득을 본 내용은 내가 몸, 마음 치료 내담자들에게서 관찰한 것과 유사했습니다. 나는 이 원로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옥스포드 대학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겸손한 노벨상 수상자는 너그럽게도 하찮은 대학원생이었던
나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 횡단 케이블을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에게 낸시와의 첫 치료 회기와 다른 내담자들에 대해 그녀의 반응과 동물 마비와 관계에 대한 나의 추론을 말했습니다. 그는 동물의 부동성 반응이 피할 수 없는 위협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그 가능성에 흥분했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가끔 나는 첫 번째 스트레스 연구자인 한스 셀리에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발견한 인류학자인 레이몬드 다트와 더불어 이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상적이었던 언젠가의 통화에서 틴 베러는 친절한 할아버지 목소리로 피터, 우린 결국 그저 한 무리의 동물일 뿐이야 라고 나를 놀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구 세계의 겨우 절반만이, 미국에서는 더 적은 수가 진화와 더불어 다른 포유류들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련성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부, 생리, 행동, 정서의 명백한 패턴들을 볼 때, 그리고 인간도 다른 포유류들과 동일한 생존 부위의 뇌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또한 위협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들이, 특히 포유류와 고등 영장류들이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위협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되돌아와 진정하고 균형 상태로 되돌아오는지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인간 중 다수는 회복 탄력성과 자기 치유에 관한 이런 타고난 역량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는 우리가 감정에 압도되고 트라우마를 잊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1978년이 되어서야 나는 내가 관찰한 바를 보다 확고한 토대에 심을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있는 나사 에임즈 연구소에서 일하고 버클리에서 몸-마음 접근법을 계속 개발하면서 나는 여유가 날 때마다 생물학 대학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1978년 12월 어느 어둡고 비 오는 날, 나는 늘 하던 대로 도서관을 돌고 있었습니다. 구글이나 PC를 닮은 무엇이 나오기 한참 전인 그때 내가 도서관 연구를 하던 방식은 점심 도시락을 싸서 관련 있어 보이는 두꺼운 논문집들을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정처 없어 보이는 이 방법으로 나는 어쩌면 최첨단 검색 엔진으로는 발견하지 못했을 놀라운 보석들을 우연히 많이 찾아냈습니다. 이런 형성기의 연구 노력은 내 필생의 이론적 기초 작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변수들을 통제한 실험에서 어떻게 동물 마비가 일어나는지를 기술한 고든 갤럽과 잭 메이저의 정말 놀라운 논문을 만났습니다. 사장에서 논의할 이 논문은 내가 낸시와 같은 몸, 마음 내담자들에게서 관찰한 것들을 어떻게 특정한 두려움 기반의 생존 본능들이 트라우마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그 치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는지에 대한 생각을 엮을 열쇠를 주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아직 공식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정의되기 전이어서 나는 운 좋게도 이런 식으로 추론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트라우마를 초기 PTSD 문헌에서 알려지게 된 것처럼 결코 불치의 질병으로 규정짓고 대충 분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동시적이면서 뭔가 한 주기가 완성되는 일이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에서 개최한 심리치료의 최첨단이라는 제목의 학회에서 내 치료법을 발표하던 중이었습니다. 내 발표가 끝나자 생기 있고 장난기 넘치는 남자가 벌떡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 메이저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미심쩍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믿기지 않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눈 뒤 우리는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동물 연구가 실제 임상치료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실험계의 대부였다면 나는 임상에 있어서 일종의 대가였습니다. 2008년 잭 메이저는 자신의 동료 스티븐 브라차와 함께 막 발표한 논문 하나를 내게 보내왔습니다. 그 논문에서 저자들은 정신과 진단의 성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설명하는데 긴장성 무운동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입이 얼마나 떡 벌어졌는지 그 안에 새가 날아들어 집을 지어도 될 지경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즉 DSM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 사용되는 백과사전입니다. DSM은 현재 4-R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R은 부분 개정을 나타냅니다. 다음 판 DSM-5는 이상적으로는 중요한 한 걸음을 더 나갈 것입니다. 이전 판에서 PTSD 진단은 사람이 트라우마를 입을 때 뇌와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또는 이론조차도 제한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학술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론은 치료와 예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피와 분류학에 대한 의존은 이전에 심리학을 올가매고 있던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는 과민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긴밀한 공동 작업을 통해서만이 과학과 실천이 함께 정말 혁신적인 치료법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살아있고 활기찬 파트너십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린 다학제 간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분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우리의 주 목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잭 메이저와 스티븐 브라차의 논문은 DSM-5를 저술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기계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담한 논평에서 두 연구자는 PTSD의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에 이론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내놓았습니다. 즉 내가 1969년 낸시에게서 관찰한 것과 비슷한 트라우마에 대한 진화상의 본능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문으로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갤럽과 메이저의 두려움과 동물 마비에 관한 1977년 실험 연구에서 나는 낸시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영감을 얻었습니다. 2008년 논문에서 이들은 아래와 같은 흥미로운 문장으로 글을 맺습니다. DSM-5를 위해 제안된 많은 변화들과 더불어 우리는 입안자들이 정신병리학을 진화적 맥락에 두는 실험적 연구와 이론을 찾아볼 곳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그 분야는 생물학의 광범위한 이슈들과 연결될 것이고 정신병리학의 데이터는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개념 안에 놓일 수 있을 것이며 임상가들은 효과적인 행동적 치료법을 개발할 가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빈 1997년. 정말 얼마나 기쁘던지요. 샌디에고 의대 학술대회에서 내가 한 강의가 메이저와 브라차가 이 제안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운명적인 우애와 우여곡절을 통해 내가 어떻게든 트라우마의 정신의학적 진단에 아니면 적어도 그 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잠시 그 진단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